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에요. 한국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방향성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수출 데이터들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 매수 전략, 흔들리면 계속 사야 된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5월 초 FOMC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여러 변동이 그쵸, 있었어요. 맞습니다. 세린메이 네. 역시나 이번에도 맞았어요. 네. 4월 말에 파는 게 정답이었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네. 좀 잘 타결되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뭔가 다시 올라오는, 올라가는. 네. 뭐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셀링메이 가능하긴 한데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경기적으로는 좀 불안감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FMC에서 문구가 바뀌어버렸죠.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문구는 사라져버리고 향후 통화정책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거나 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여러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 데 따라서 시장이 다시금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난항을 겪는다라고 하는 흐름들에 있어서 등락은 있긴 하지만 최근 반등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특히 기업 실적이라든지 업황의 변화에 조금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요즘 미국 시장 네. 최근 며칠간 반도체가 엄청나죠. 엔비디아를 중심, 네, 네.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확 오르고 있단 네, 말이죠. 네, 이게 그 어떤 뭐 그 다른 어떤 새로운 흐름을 네.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자체의 업황보다는 뭐 AI라든지 이런 챗GPT라든지 그동안 올해 연초에 좀 되게 핫했던 이슈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변화들이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들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좋다 안 좋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아니다 더 나빠져도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수요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챗GPT가 우리 나오는 얘기가 아침에서 저희 방송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청바지 장사가 네. 금강 네네네. 그때 벌었듯이 엔비디아가 이 모든 그렇습니다. 수혜를 가져가는 네네. 거 아니냐. 그럴 수 AI 있다. 업체보다. 네네. 그럴 수 이런 있다는 얘기 얘기들이 했는데. 나오고 있죠. 네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6월 FOMC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 증시가 좀 올라서 많은 분들이 6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는 6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웠던 확률이 지금 30%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오르냐?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업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남아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경기 부양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표를 보니까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 네.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올해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올해 안에는 일단 기본적인 전망은 올해 안에는 하기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는 2024년, 25년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5%를 올리긴 했지만 이게 좀 부담스럽고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제시한 중립금리 2.5%로 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 보다도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서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미국 코어 PC이거든요. 이게 2%대로 진입하는 게 내년 1분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에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물가 레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올해 연말쯤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너무 강하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선 기대가 좀 과하죠. 9월, 11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해서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 좀 펀더멘탈적인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2600, 2700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그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CPI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근원을 보면은 뭐 네. 또 아직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문제가 됐던 게 서비스 물가거든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괜찮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제어 물가가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꺾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그림에서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요. 코어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이렇게 꺾였어요. 최근 물가가 덜 하락하는 것은 요 상품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유가도 좀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 특히 코어 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서비스 물가가 좀 진정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2% 가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밑에 그림 중에 요 왼쪽을 보시면 요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기여도예요, 기여도. 물가가 지금 5% 중반인데 코어 물가가 5% 중반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주거비가 기여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는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휘발유 가격들이 반등을 하면서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세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유가가 지금 당장 90달러, 100달러를 가지 않는 한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없습니다. 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요게 월 평균 WTI가 8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마이너스예요. 그 이상으로 가야지 올해 4분기나 돼야지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물가를 덜 하락하게, 완만하게 하락하게 할 수 있어도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음식료품인데요. 음식료품을 보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음식료 가격이 좀 진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PI 주택 가격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차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꺾여서 내려가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1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떨어지는 폭이 문제지만 이제 방향성은 점차 밑에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빠르면 올해 4분기 중,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CPI, 코어 CPI는 2%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되게 반가운 이야기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지금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모든 이슈가 글로 몰려 그쵸, 있지만 그쵸.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그쵸, 나올 그쵸.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결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만큼의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증시를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들 얘기하시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컨센서스에도 분기 대비로 보면은 역성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분기 대비 연유를 했을 때 3분기가 마이너스 0.6, 4분기가 마이너스 0.3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레벨이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래? 라고 하시면은 더 나빠지면은 그만큼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4분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는 있긴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좀 구체화되면서 가시화되면서 좀 하단도 좀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박스권 등락 정도로 보지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중국 GDP 성장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뭐 2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온다곤 하지만 올해 4분기까지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이에요. 모멘텀이.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 데 따른 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미국 경기 침체가 가면 어떡하지?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1분기,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미국이 뭐 하반기 경기 침체 간다 그런 걱정보다도 지금 현재 기회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하고 중국 GDP 성장률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그걸 전년 대비로 좀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1분기, 2분기가 가장 좋아요. 원래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가 가장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미국 경기는 천천히 둔화되고 중국 경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으면서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6, 2분기는 1.8, 3분기는 0.8. 그리고 중국은 4.5, 8, 5.3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1, 2분기가 가장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강하고 3분기는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해 1, 2, 3분기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가 미국이 자칫하면 전년 대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 2, 3분기 중에 트레이딩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미국은 잘 버텨주고 중국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1, 2분기 중에 좀 길게 본다면 3분기 중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좋아질 거라는 근거로 보시는 게 이제 중국 경제의 네. 어떤 상향 네. 요건데 근데 참 우리가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헷갈려요. 왜냐면 어떤 그쵸. 날은 되게 안 좋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판매 뭐 부진 네. 관련된 데이터들 발표하고 네. 부동산은 역대 최고로 심각해져가지고 네, 뭐 고민하고. 네. 근데 또 어떨 땐 또 데이터가 좋대. 네, 맞아요. 헷갈리는 거야. 네, 중국을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방향성과 속도, 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너무 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경기 지표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근데 최근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조 PMI는 둘 다 50 밑으로 내려갔고요. 네. 근데 왜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게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 해서 예상한 것보다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만큼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잘 나왔고 기대감이 컸냐라고 보면은 2006년 차이나 버블 있었을 때,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정도까지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못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방향성을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망치를 봤을 때 요 2022년 4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말까지, 올해 4분기까지는 모멘텀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괜찮다,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계속 모멘텀이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기저효과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속도 강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건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 요 오른쪽에 보시는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복되려면 소비, 생산, 투자, 요 사이클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소비는 이렇게 치고 가고 산업 생산은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따라가고 투자는 꺾여버리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뭐 지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대응들을 좀 강하게 하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경기 활성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에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증시 요번에 뭐 나스닥도 박스권을 돌파했다 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네, 2,580이 전고점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2,520, 3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때가 한국만 연중 고점을 넘어섰던 때입니다. 2차 전지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연중 고점에 막혀 있었는데 한국만 삐쭉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좀 다르게 본다면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은 연중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거기에 근접했다. 2차 전지 빼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즘 세미나를 다니거나 지점을 가거나 하면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한중 관계. 이거 악화됐는데. 맞아. 지금 우리 촬영하는 오늘도 G7 정상회의에서 네. 한미일 네. 정상회담이 있게 됐을 때 거기서 네. 뭔가 네. 선언문이 나오지 않겠냐. 네. 한국이 특히 거기야 뭐 원래 그랬던 데고 네. 네. 우리도 뭔가 거기에 동조하는. 네. 그럼 다시 중국 관련해서 또 어려운 중국 관련주들의 어려움이 또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옛날처럼 화장품 의류나 원자재 그쪽 보지 말자. 그쪽보다는 뭐 IT나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우호적이다. 왜냐면은 중국 경기, 중국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4월 20일, 21일부터 악화되기 시작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말일, 그러니까 5월 매달 1일 날 발표되는, 11일 날 발표되는, 21일 날 발표되는 그 11일 간격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 2월, 3월, 4월 파란색, 하늘색은 한 달 동안의 대중국 수출 일평균 금액입니다. 4억 5천만 달러, 4억 3천만 달러, 4억 2천만 달러. 요 월간 데이터만 보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중 관계가 악화됐던 게 4월 20일, 21일 근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1일부터 말일까지 일평균 수출을 보면 3월보다 높아졌어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심을 하기 어려우니까 10일까지 데이터를 또 봤어요. 봤더니 다행히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봤더니 전체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22억 3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대중국 일평균 수출 금액도 4억 9천만 달러로 4월 달 3억 8천만 달러보다 확 튀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3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뭐 20일 말일까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4월 20일, 21일 이후 최근 20일 동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소비, 생산, 투자 사이클을 잘 선순환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소비는 막 치고 가고 생산은 삐덕삐덕 따라가고 투자는 꺾여버린 상황이라서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제조업 관련된 쪽을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조업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투자 쪽은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투자를 확대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생산 쪽은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관련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뭐 여행이라든지 소프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제재는 지속되거나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수출 관련해서 시장에 타격을 준 정도의 임팩트 있는 제재나 압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가 16개월째인가요? 네. 지금 네. 적자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나고 네. 이런 현상 결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확 줄었기 맞습니다. 때문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에게서 줄어드는 그러니까 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의 물량이 줄었다면 좋아지면 또 좋아지겠지 네.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의 물량을 대만이나 다른 아세안에서 가져간다 네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세안 쪽에서 수출 증가가 느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들이 막 그렇게 막 대체되는 것들은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국과 대만 수출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국도 마이너스 20%, 대만도 마이너스 20%대고 아세안 쪽은 플러스, 그리고 원자재 관련 국가들은 뭐 플러스 80%, 플러스 50%막 이래요. 자, 그럼 왜 얘네 둘만 그러냐? 저는 뭐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수출 증가율이 또 기저효과도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반도체 가격이 좀 진정이 되고 좀 낙폭이 제한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수출 데이터들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출 개선세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적자 폭이 좀 줄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떨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 수출도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어서 너무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월 뒤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요즘 나오는 뉴스 기사들처럼 2분기가 우리 기업 실적 바닥일 것이고 네. 좋아질 것이다. 네. 그 얘기는 우리의 PER, 이 증시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쪽으로 동의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은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요걸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이에요. 미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쭉 떨어지고 중국은 지금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한국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 밑에 그림 뭐냐면 전월 대비 변동 폭이거든요. 이게 플러스 반전하면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경기 하강 사이클을 좀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2년 만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12개월 선행 EPS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12개월 선행 EPS, 12개월 선행 순이익이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그동안 제가 한참 오랫동안 되게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펀더멘탈 쪽에서 2년 만에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 매수 전략, 흔들리면 계속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2,400을 가든 2,300을 가든 밀리는 대로 계속적으로 사서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이 선행지수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고의 그 기준을 보통 경기민감주를 많이 잡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민감주 뭐 철강, 화학이든 네, 네. 반도체든 네, 네. 저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순간이 매수의 기회다. 이번에도 그게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닥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한두 달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년 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는 것은 2년 동안의 경기 하강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더 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